레이나맘입니다. 4월의 첫 번째 주가 막 지나가고 있는데요. 오늘도 이슈되는 내용들 모았습니다. 아보카도, 미국에서도 인기가 높지만 요즘에 한국에서도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죠. 매일 아보카도를 먹으면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매일 아보카도 하나를 섭취하면 식단의 질이 크게 향상된다는 연구 결과입니다. 미국 펜실베이니아 주립대학교 연구팀은 아보카도 이점을 규명하기 위해서 매일 한 개의 아보카도를 먹는 것이 전반적인 식단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조사했는데요. 연구진은 25세 이상의 복부 비만 환자 1,008명을 대상으로 6개월간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참가자는 임의로 아보카도 섭취 그룹과 또 아보카도 비섭취 그룹으로 나뉘어서 아보카도 섭취 그룹은 아보카도를 매일 하나씩 먹는 것 외에는 평상시 습관을 그대로 유지하게 했고요. 이후에 건강한 식습관 지수를 사용해 평가했습니다. 해당 지수는 미국의 식습관을 고려해서 개발한 지침과 얼마나 밀접하게 일치하는지를 측정해서 전반적인 식단의 질을 나타내는 평가 지표입니다. 연구 결과 26주간 매일 아보카도를 섭취한 그룹은 비섭취 그룹에 비해서 식생활 지침 준수 HEI가 현저히 높았다고 합니다. 매일 아보카도를 섭취하는 것이 전반적으로 건강하게 먹게 된다는 것입니다. 연구진은 매일 아보카도를 섭취하는 것과 같은 간단한 전략이 식단의 질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것은 꼭 아보카도뿐만이 아니라 아보카도가 그 숲속의 버터라는 별명이 있잖아요. 그만큼 이 좋은 기름의 섭취가 아무래도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 하는 저의 생각인데요. 이 아보카도는 기네스북이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영양가가 높은 과일이고요. 타임지에서 뽑은 세계 10대 슈퍼푸드 중에 하나죠. 아보카도는 또 이 밖에도 다양한 효능이 있는데요. 고혈압을 예방하고요. 이 아보카도에 많이 들어있는 칼륨이 세포 내의 수분과 전해질 농도를 조절해서 혈압을 유지시켜주는 데 관여하고요. 고혈압 환자는 이 칼륨 섭취량을 늘리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또 심장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또 무엇보다 요즘에 다이어트식으로 많이 먹잖아요. 이 아보카도는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 주는데 도움이 된다고 해요. 뿐만 아니라 장운동을 촉진해서 정상적인 배변 활동을 돕습니다. 체중 관리가 필요한 사람에게 아보카도는 매우 탁월한 다이어트 식품이죠. 이외에도 아보카도는 비타민 C, 비타민 E, 비타민 K, 엽산, 마그네슘, 다양한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어서 슈퍼푸드로 꼽히고 있습니다. 다이어트를 할 때 갑자기 간식이 생각날 때 있잖아요. 과자가 막 먹고 싶어질 때, 그럴 때 아보카도를 먼저 꺼내서 아보카도를 한번 먹어보면 도움이 되겠네요. 아보카도 매일 한 개씩 먹었더니 건강한 식습관으로 바뀌더라 하는 기사였습니다. 사람마다 채취가 있죠. 몸에서 나는 냄새. 그 냄새가 혹 이 음식 때문은 아닐까. 향신료 마늘 외에 적색육, 또 브로콜리, 아스파라거스 등 강한 채취를 유발하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서양인들은 버터나 고기 냄새가 나고요. 한국인에게는 마늘 냄새가 난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고기나 마늘을 자주 먹기 때문에 나온 말일 수도 있지만 이게 실제로 먹는 음식에 따라서 사람 몸에서 나는 냄새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늘 등 향과 맛이 강한 음식 외에 또 브로콜리도 그렇고요. 채소도 심한 채취를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미국 클리블랜드 클리닉에 따르면 마늘과 양파, 각종 향신료 등 향이 강한 음식 외에도 적색육, 생선, 브로콜리, 양배추 등 십자화과 채소, 아스파라거스, 생선류 등이 채취에 영향을 줄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채취는 보통 땀과 관련이 있는데 이 땀샘에서 나오는 땀과 피부 표면의 세균과 섞이면서 이 나는 냄새입니다. 먹으면 땀을 흘리게 되는 매운 음식, 또 마늘 등
황이 풍부한 음식을 먹으면 그 향이 더해지고 또 변질되면서 냄새가 발생될 수 있다는 겁니다. 흔히 먹는 카레가루를 포함한 강황, 커민 등의 향신료는 혀와 치아 사이에 쉽게 달라붙어서 먹으면 입냄새가 지속될 뿐 아니라 머리카락, 피부, 옷에도 오래 남아서 그 특유의 냄새를 풍기는 대표적인 음식입니다. 이들 향신료는 혈류로도 흡수되고요. 땀샘을 통해서 배출되면서 심한 냄새를 풍기게 되는데요. 마늘이나 양파도 비슷한데 일부 사람의 경우 이 두 가지 음식을 섭취한 후에 신진대사가 촉진돼서 체온이 상승하고 더 많은 땀을 흘리게 되면서 냄새가 훨씬 독해지게 되는 거죠. 또 스테이크와 같이 이 적색육을 즐겨 먹어도 채취가 변할 수 있습니다. 적색육의 섭취가 많으면 땀을 통해서 단백질이 배출되는데요. 이 자체에는 냄새가 없지만 단백질과 피부 표면에 세균이 만나게 되면 냄새가 나게 되는 거죠. 또 유전자의 영향으로 냄새가 나기도 합니다. 흔히 푸릇푸릇한 채소와 채취를 연관성을 쉽게 떠올리지 못하지만 실제로는 브로콜리, 양배추, 방울토마토, 또 컬리플라워, 이 십자화과 채소가 황산을 배출해서 땀과 입김을 통해서 강한 냄새를 풍길 수 있다고 해요. 아스파라거스도 황산을 배출하는 대표적인 채소로 아스파라거스를 먹게 되면 이 소변에서 유황 냄새가 나는 것도 이와 같은 이유입니다. 단 사람에 따라서 대사 능력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스파라거스 등을 먹는다고 무조건 냄새가 강해지는 건 또 아니죠. 만약 자신에게 심한 냄새가 난다고 느꼈거나 혹은 또 주변에서 조심스럽게 알려준다면 평소 위생 습관이나 식단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요. 관리하는 게 좀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냄새를 유발할 수 있는 식품을 너무 많이 섭취하거나 또 주기적으로 먹는 건 아닌지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요. 특히 땀이 많이 나는 부분을 깨끗하게 항균 워시를 통해서 세균을 좀 최대한으로 없애주면 냄새가 좀 덜 나겠죠. 적기 쉬운 수건이나 목욕 가운에도 쉽게 세균이 번식할 수 있으니까 수건을 쓰고 나면 바로 세탁하고요. 목욕 가운도 자주 빨거나 건조시키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땀이 많이 나는 더운 날에 땀을 잘 흡수하거나 또 쉽게 마르는 면, 린넨 같은 천연 소재의 헐렁한 옷을 입는 것도 도움이 되겠네요. 또 충분한 물을 마시는 것 또한 중요하겠습니다. 몸에서 나는 냄새, 이 음식을 먹게 되면 몸에서 냄새가 날 수 있다라는 기사였습니다. 미국 유기농 식품점 체인인 홀푸드 마켓은요, 매년 주목해야 할 10대 식품 트렌드를 공개한다고 합니다. 올해에는 식물 기반으로 단백질 대체 식품, 또 기능성 카페인 음료, 건강한 라면 등과 함께 메밀을 꼽았습니다. 메밀의 영양학적 이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메밀은 식탁 위의 생약이라고 불릴 만큼 건강에 좋은 음식 중 하나입니다. 먼저 식이섬유와 단백질이 풍부한데 100g당 단백질이 10g, 또 식이섬유가 5g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칼륨, 엽산, 마그네슘, 섬유질을 비롯해서 8종의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하게 들어있고요. 비타민 B군도 풍부해서 쌀이나 보리가 든 다른 곡식보다 영양가가 높습니다. 비타민 B군 중에서 비타민 B1은 피로 해소에 좋고요. 비타민 B2는 피부 건강에 효과적입니다. 또 메밀의 콜린 성분은 알코올 분해를 도와서 숙취 해소에도 좋다고 합니다. 특히 메밀에는 루테인 성분이 풍부한데요. 100g당 100mg 정도 들어있고요. 이 루테인은 혈관 내피 세포에 작용해서 혈관을 튼튼하게 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루테인은 수용성이기 때문에 메밀을 차로 우려서 마시거나 또 육수로 이용하면 많은 양을 섭취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메밀은 열량도 낮아서 다이어트 식품으로 적합한데요. 홀푸드 마켓에서도 메밀이 크래커, 또 그래놀라, 면류 등 다양한 식품에 접목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밀가루 대신에 이 메밀이 들어간 여러 가지 식품 형태가 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죠. 하지만 또 메밀은요, 흔히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식품이기도 합니다.
소아청소년 한 2%가량이 메밀 알러지를 가지고 있다는 보고도 있고요. 메밀 음식을 사용한 조리도구와 접촉한 식품을 섭취해도 알러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면역계가 덜 완성된 영유아 경우 메밀을 먹기 전에 꼭 알러지 반응이 일어나는지 확인하는 게 안전하겠습니다. 메밀 요리는 여름에 시원한 냉메밀 국수도 좋고요. 또 메밀로 그냥 비빔국수처럼 막국수라고 하죠. 막국수로도 먹고 메밀 전병도 유명합니다. 메밀 가루를 부쳐서 그 속에 볶은 김치나 물을 넣어서 이렇게 전을 부쳐 먹는 떡을 말하는데요. 메밀 반죽 위에 속을 넣고 돌돌 말아서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서 마무리하면 손님상에도 또 든든한 한 끼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메밀 면을 이용해서 샐러드와 함께 무쳐 먹기도 하고요. 요즘에는 메밀 김밥이라고 그래서 김밥에 밥을 빼고 이 메밀면을 가득 넣어서 오이와 맛살, 당근이나 단무지를 넣어서 김밥을 말아서 다이어트식으로 먹기도 하고요. 또 따뜻하게 온메밀로 먹기도 하고 또 메밀로 파스타를 만들어 먹기도 한답니다. 이렇게 건강식품 메밀을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 있는데요. 미국 홀푸드가 선정한 주목해야 될 식재료, 건강을 챙기는 식재료에 메밀이 포함되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냉모밀 외에도 여러 가지 다양한 요리로 파스타나 또 카레에도 메밀 국수를 말아 먹기도 한다니까요. 여러 가지 요리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강을 걱정하시면서 우리가 암만큼이나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알츠하이머입니다. 알츠하이머가 전염이 될 수도 있다는 최근 기사입니다. 알츠하이머 병에 대한 연구가 계속 진행되면서 이 육류와 가공식품 또 자동차 오염물질 등이 알츠하이머 병을 초래하는 요인들이 속속 밝혀지고 있는데요. 최근 또 하나의 요인이 추가됐습니다. 이 새로 밝혀진 요인은 알츠하이머가 인간 사이에서 퍼질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해서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학술지 줄기세포 보고서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유전성 알츠하이머 환자로부터 건강한 사람의 혈액, 골수, 장기 및 기타 생물학적 물질을 수혈하거나 이식하면 알츠하이머 병이 전염될 수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대 연구진은 인간에게 유전되는 알츠하이머가 특히 아밀로이드 플라크를 합성하는 유전자를 갖도록 쥐를 사육했고 그런 다음 쥐의 골수에서 줄기세포를 추출해서 건강한 쥐에게 주입했습니다. 이 연구 결과 아밀로이드 플라크를 합성하는 유전자를 갖도록 사육된 쥐는 9개월 만에 인지저하 징후를 보였고요. 줄기세포를 주입받은 쥐는 6개월 만에 인지저하 징후를 보였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알츠하이머에 걸리기 쉬운 쥐가 생후 11개월, 12개월쯤에 증상을 보이는 것과 비교하면 징후가 나타나는 시기가 급속도로 빨라진 것입니다. 또 줄기세포를 주입받은 쥐는 알츠하이머의 전형적인 특성인 섬유질 침전물인 아밀로이드 플라크의 축적과 같은 뇌의 변화를 보였습니다. 연구진은 알츠하이머 병이 신체 중추 신경계 외부 줄기세포에서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고요. 또 누련에서 행성되는 아밀로이드 축적이 질병의 원인이라고 밝혔습니다. 연구진은 알츠하이머가 생물학적 물질 기증을 통해서 건강한 사람에게 전염될 수 있다고 하고요. 이것은 잠재적인 기증자가 해당 상태에 대해서 검사를 받아야 함을 의미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일상생활을 방해하는 그런 기억력의 상실은 노화의 일반적인 부분은 아니라고 해요. 그래서 어떤 징후를 보게 되면 빨리 의사를 만나서 알츠하이머에 대한 검사를 받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 10가지 경고 중에서요, 한 가지는 일상생활을 방해하는 기억력 상실. 알츠하이머의 가장 일반적인 징후가 바로 기억력 상실인데요. 중요한 날짜 또는 행사를 잃어버리거나 또 같은 정보를 계속해서 묻거나 그 기억력을 스스로 하지 못하고 가족에게 계속 의존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또 두 번째는 계획 또는 문제 해결에서 어려움을 겪는다고 해요. 일부 사람들은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거나 숫자를 가지고 하는 일을 잘 못하게 될 수 있는데요. 이들은 익숙한 이 요리법에 대해서도 음식을 하거나 매달 청구서를 추적하는 것을 또 힘들어한다고 합니다. 집중하기 어렵고 일을 할 때 훨씬 더 많은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요. 또 세 번째 징조는요. 가정이나 직장 또는 여가 시간에 하던 익숙한 것을 하는 거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거예요. 이 알츠하이머에 걸린 사람들은 종종 일상적인 일들을 끝까지 해내기를 어려워한다고 합니다. 때때로 익숙한 장소로 운전을 하거나 또 직장에서 그 예산 관리를 하거나 좋아하는 게임 규칙 같은 거를 기억하는데 곤란을 겪는다는 거죠. 쉬운 예로는 전자레인지를 설정하는데 갑자기 매일 쓰던 건데 어려움을 겪는달지, 텔레비전을 조작하는 거에 또 어려움을 겪는 거, 그런 게 포함될 수 있겠습니다. 또 네 번째는 시간과 장소를 혼동하는 거. 알츠하이머는 날짜, 이 계절, 시간의 흐름을 놓칠 수 있다고 해요. 또 자신이 어떻게 그곳에 왔는지 그 목적을 잃어버릴 때, 자꾸 요일을 혼동할 때 이거는 나이 탓이다 하시지 말고요. 한 번쯤 겸사해보는 게 좋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는 시각적 이미지 또 공간 관계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해요. 자신이 거울 속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를 인지하지 못하는 거죠. 또 말하기와 쓰기, 사용하는 단어에 관련해서 이 새로운 문제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대화를 하거나 대화에 참여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요. 올바른 단어 찾는 거를 곤란해하고요. 또 사물을 틀린 이름으로 부르거나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당황할 때 그렇다고 합니다. 또 물건들을 제자리에 두지 않고 엉뚱한 곳에 둘 수 있고요. 때때로 또 다른 사람이 그것을 가져가거나 훔쳤다고 비난하기도 한답니다. 안경을 자주 잃어버리거나 리모컨을 수시로 찾거나 그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 판단력이 감소 또는 미흡해지는데요. 예를 들어서 돈을 취급할 때 판단력이 부족해서 돈을 잃어버릴 수 있고요. 또 보이스피싱 같은 거에 쉽게 노출될 수 있습니다. 또 몸단장을 하거나 본인을 청결하게 유지하는 데에 주의를 덜 기울이게 된다고 해요. 또 하나는 본인이 좋아하던 이 사회생활, 취미 모임이나 사교활동, 직장, 스포츠에서 본인이 스스로 소외시키기 시작하고요. 그런 취미생활의 방법이나 그런 룰을 잃어버려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또 마지막은 기분이나 성격에 대한 변화인데요. 알츠하이머는 그 사람의 기분이나 성격에 크게 변화를 일으킵니다. 혼동하고 의심하고 또 우울하고 때로는 두렵고요. 불안감을 많이 보이고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친구에게 또는 자신의 그 쾌적한 공간을 벗어나는 곳에서는 쉽게 화를 낼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징후들을 자세히 살펴서 초기에 대응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해요. 자, 알츠하이머도 유전자를 가졌다면 이 수혈로도 옮길 수 있다라는 기사였습니다. 예전부터 이 녹색 채소 많이 먹어라 그랬는데 이 정말 녹색 채소 중에서 노화시계를 늦추는 녹색 채소 3가지가 있는데요. 동갑이라도 노화시계는 30년 이상 차이 날 수가 있답니다. 어떻게 사느냐, 무엇을 먹느냐, 물론 이 연구들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개인의 실제 나이와 또 생물학적 나이가 큰 차이가 있기 마련입니다. 똑같이 38세라 해도 노화 진행에 따라서 이 생물학적 나이는 28세부터 61세까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다고 합니다. 같은 동네에서 태어나고 자란 또래라도 노화시계는 사람마다 다르거나 또 느리거나 각자 다르게 움직인다는 거죠. 사람마다 다르게 흘러가는 노화의 시계, 어떻게 해야 늦출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당장 오늘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노화 진행 속도가 달라진다면요.
젊음을 오래 유지하고 싶은 게 우리 모두의 바람인데요. 일본은 노화를 늦추는 이른바 안티에이징 식단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매우 높았습니다. 늘지 않는 최강식의 저자 사사이 에리코 씨는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해서는 싱싱한 야채를 먹어야겠다고 의식적으로 챙기는 사람들이 많다면서 야채는 색깔별로 주된 영양소를 확인할 수 있는데 빨강, 초록, 노랑, 보라, 검정 이 5색이야말로 노화 방지에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또 일본 코난 대학에서는 짙은 색채소를 먹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햇빛은 식물에 있어서 중요한 에너지원이고 하지만 햇볕이 따갑게 내리쬐는 장소에서 자라는 경우엔 너무 강한 자외선이 오히려 해롭고 위험한 존재죠. 식물들은 강한 자외선으로부터 자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진한 색소를 더 많이 만들어내는데 그 과정에서 점점 더 선명한 색깔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활성산소는 생물이 태양에서 빛을 흡수하는 데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생성되는데요. 양이 지나치게 많아지면 정상세포가 죽게 되고요. 결과적으로 노화가 빨라진다는 설명입니다. 그렇다면 이 녹색 채소들 중에서 어떤 것을 먹으면 우리가 좀 노화를 늦출 수 있을까요? 1위는요. 물로키아, 2위는 쑥갓, 3위는 시금치가 차지했습니다. 이 물로키아는 한국에서는 좀 낯선 이름이죠. 중동 지역에서는 국민 음식으로 통한다고 합니다. 클레오파트라가 미모를 유지하기 위해서 먹었다고 해서 잘 알려졌고요. 그래서 서양에서는 이 파라오 음식이란 별명이 있다고 합니다. 비타민 A, C, E가 풍부하고요. 노화의 적인 활성산소를 억제하는 힘이 강력하다고 합니다. 이집트에서는 잘게썬 소고기나 닭고기 등 이 육수와 함께 끓인 다음에 향긋한 이 몰로키아를 넣어서 걸쭉한 스튜 형태를 만들어 먹는다고 해요. 물로키아는 좀 낯설지만 쑥갓 시금치는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식재료잖아요. 쑥갓 시금치를 꾸준하게 적극적으로 섭취해 본다면 노화를 늦추는 이른바 안티에이징 식단이 된다고 하니까요. 쑥갓 시금치 또 색깔별로 야채 골고루 드시면 좋겠습니다. 늙지 않는 사람들이 먹는 녹색 채소 알아봤습니다. 음식을 만들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또 소금이고요. 우리에게 소금은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물질이죠. 음식을 간을 맞출 때 쓰는 이 소금은 겉보기에는 다 같아 보여도 생각보다 종류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정제염, 천일염, 죽염, 가공염 등 제조하는 과정 또 영양이나 맛도 각양각색인데요. 이 많은 소금 중에서 어떤 걸 고르면 좋을까요? 소금은 크게 정제염과 천일염으로 구분되는데요. 바닷물을 전기로 분해해서 염화 칼슘만 분리해내는 것을 정제염이라고 합니다. 또 바닷물을 그대로 증발시켜서 얻는 소금은 천일염이고요. 정제염은 천일염에 비해서 입자가 작고 고른 반면에 천일염은 입자가 크고 거칠어서 우리가 굵은 소금이라고 또 불리기도 합니다. 정제염은 염화 나트륨이 99.8%를 차지하기 때문에 매우 짭니다. 반면에 천일염은 염화 나트륨 농도가 80% 정도고요. 마그네슘, 칼슘, 칼륨 등의 미네랄 성분도 있습니다. 오래 발효시켜야 하는 장아찌를 만들거나 또 김치를 담글 때 정제염보다는 천일염을 쓰는 게 좋습니다. 천일염 속의 미네랄은 음식을 무르지 않고 단단하게 하는 역할을 하고요. 또 반면에 일정량을 정확히 맞춰 소금을 넣어야 하는 이 가공식품을 만들 때는 입자가 작고 균일한 정제염을 쓰는 게 효과적입니다. 몸에 더 좋은 것은 천일염으로 알려졌죠. 천일염에 함유된 미네랄은 염화나트륨을 몸 밖으로 원활하게 배출되도록 돕습니다. 맛이 덜 짜기 때문에 정제염보다 더 많은 양을 쓰게 될 수도 있지만 이 미네랄이 많아서 잘 배출되어서 보완 작용이 이루어지는 거죠. 게다가 국내 천일염의 미네랄 함량은요, 세계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천일염 연구센터가 질 좋은 소금을 생산한다고 알려진 세계 60여 개국 바다에서 난 천일염의 구성 성분을 비교 분석했는데요. 국내산 천일염의 미네랄이 가장 많이 검출됐고요. 값비싼 이 프랑스 지방의 소금은 미네랄 함유가 국내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제염에도 마른 새우나 멸치 등을 갈아 넣으면 미네랄을 보충할 수 있는 효과를 또 얻을 수 있습니다. 한편 천일염은 별다른 정제 과정을 거치지 않아서 불순물이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하지만 분석 결과 국내 생산된 5개 지역의 천일염 중에서 중금속이 아예 없거나 있어도 아주 미미해서 인체에 안전한 수준이었습니다. 다만 미세 플라스틱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좀 남아 있습니다. 이외에도 다른 소금들은 정제염이나 천일염 등을 특정한 방식으로 굽거나 정제하거나 이 둘의 새로운 첨가물을 넣어서 만들어진 것들인데요. 천일염을 대나무 안에 넣어서 고온에서 구운 죽염, 정제염에 조미료를 넣어서 만든 가공염도 있고요. 특히 이 죽염은 항산화 성분이 많아서 건강 효과가 뛰어납니다. 항산화 성분은 몸의 노화를 더디게 하고 암과 염증 질환을 완화시키죠. 실제로 죽염이 혈관을 확장시켜서 혈액의 흐름을 좋게 한다는 사실도 밝혀진 바 있습니다. 다만 미네랄 함량은요, 천일염에 비해서 약간 적다는 거. 천일염에 있는 미량의 불순물을 거르고 싶다면 꽃소금을 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꽃소금에는 천일염에 있는 불순물들을 녹여서 거른 뒤에 다시 가열해 만든 것인데요. 소금의 감칠맛을 더하고 싶다면 맛소금을 쓰게 됩니다. 이 맛소금은 정제염의 조미료를 10% 정도 넣은 것이죠. 다만 어떤 소금이라도 과다한 나트륨 섭취는 심혈관 질환 발병의 위험을 높여주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소금이 이렇게 좋은 줄은 몰랐습니다. 요즘에 소금을 또 다양한 방법으로 이용하시잖아요. 가글을 하시거나 아니면 청소를 하실 때도 소금을 많이 이용하는데요. 실제로 음식의 맛을 좌우하는 게 바로 이 소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소금, 맛있는 소금은 다른 이런 조미료가 필요 없이 소금 하나로 깨끗한 맛을 낼 수 있는데요. 요즘에는 또 건강을 위해서 아침에 따뜻한 물에 소금 약간 넣어서 소금차를 많이 드시더라고요. 과하면 안 좋지만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성분인 소금. 정제염, 천일염, 죽염. 가장 건강한 소금은 어떤 것인지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만두 좋아하세요? 냉동실에 하나쯤은 집집마다 다 있는 이 만두. 예전에는 번거롭게 만들었지만 지금은 또 간편하게 먹을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여러 가지 재료를 곱게 다져서 만두피 안에 모았기 때문에 또 소화가 안 될 때도 좋고 고기와 야채를 한꺼번에 먹을 수 있어서 더욱 좋은 것 같아요. 미국 언론에서 한국의 이 김치 만두를 세계 최고의 만두 메뉴 중에 하나로 꼽으면서 집중 조명됐습니다. 미국 CNN은 여행 분야 특집 기사를 통해서 세계의 독특한 만두를 조명했는데요. CNN은 수십 개의 국가가 만든 이 만두 메뉴를 언급하면서 그 중에 하나가 김치 만두를 언급했습니다. 이 김치 만두에 대해서요. 중국이나 일본의 만두보다 중앙아시아의 만티를 더 닮았다라고 평가했고요. 만티는 튀리기에뿐 아니라 중앙아시아, 아르메니아, 사우디아라비아, 이 헤자스 지역에도 즐겨 먹는 만두 요리입니다. 전통적으로 다진 소고기 또 양고기에 향신료를 넣고 얇은 밀가루 반죽으로 감싼 후에서 쪄서 먹는데요. 한국식 만두와 차이점은 바로 이 소스로 요거트를 뿌린다는 거예요. CNN은 만두는 둥근 형태로 접어서 빚는 경우가 많다. 이는 중국식 만두에서는 희귀한 형태라며 특히 한국 만두는 김치를 잘게 채워 넣어서 만든다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미국 마트에서도 정말 주목받고 있는 음식 중에 하나가 또 한국 만두입니다. 특히 이 비비고 만두가 시장 점유율 50%를 돌파하면서 아주 독보적인 위치에 올라와 있죠. 요즘에는 그 외국분들의 입맛에 맞춰서 또 닭고기와 고수를 이용해서 또 속을 채운 그런 만두도 아주 인기가 있고요. 또 우리는 물만두라고 불리는데 한입 크기의 작은 만두도 아주 미국에서 인기가 있습니다. 고기와 야채로 잘게 다져서 속을 꽉 채운 이 만두. 만두국으로도 좋고 쪄 먹기도 하고 또 기름에 튀겨서도 먹고 여러 가지 요리로 또 활용하는데요. 오늘 같은 날은 뜨끈하게
만둣국 어떨까요? 마음이 허전하고 속이 헛헛한 날에는 뭐니 해도 뜨거운 국물이 최고인데요. 한국인의 이 국물 사랑, 만두와도 잘 어우러지면 정말 이 한 그릇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는 정말 반찬이 필요 없는 훌륭한 한 끼가 될 것 같습니다. CNN이 극찬한 세계 최고의 만두, 한국 만두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레이나 맘이었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